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좀 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 8개국에 부과했던 그린란드 관련 관세 20%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사그라들면서 유럽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본의 국채 금리도 잠시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더욱더 이 온기가 가득해지고 있는 뉴욕 증시.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부터 뉴욕 증시를 계속해서 올감했었던 그린란드발 리스크, 이게 조금 풀어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유럽 8개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전격 철회하고 또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장담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간의 경계감을 풀고 상승 랠리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1.2%, 나스닥이 마찬가지로 1.2%, 오늘 비슷한 움직임 보입니다. 또 S&P 500 역시 1.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작은 흐름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하락불이고 초록색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빅테크와 또 중소형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은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오늘 넷플릭스가 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이 4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콘텐츠 관련 비용이 더욱더 높아질 것과 또 워너브라더스 관련 인수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넷플릭스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늘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데렐라 CEO의 AI가 투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경고 어린 발언에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락 나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약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구글도 약 2%, 테슬라도 3% 강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 유럽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그간 강하게 조정받았던 빅테크들이 다시금 오늘은 되돌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런 장세를 만들었는지 세 가지 이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쥐락펴락했었던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온건한 발언에 다시 한번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전해진 영상 한 가지 보고 오시죠. We never asked for anything, and we never got anything. We probably won't get anything unless I decide to use excessive strength and force where we would be, frankly, unstoppable. But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All the United States is asking for is a place called Greenland. 힘을 쓰고 싶지도 않고 힘을 쓸 생각도 없다. 한마디로 이 그린란드의 예상과는 다르게 무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장담하는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은 여전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린란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인수에 대해서 즉각적인 협상을 추진을 하겠다. 한마디로 힘이 아니라 매입, 돈을 통해서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라고 밝힌 건데 어쨌든지 간에 군사적인 충돌은 면한 모습이죠. 또 여기에다가 한 가지 속보가 또 1시간 전쯤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 8개국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했던 국가들에게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었던 10%의 관세, 이걸 전격 철회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다보스 포럼 현지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직접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란드에 관련된 합의틀을 형성했다면서 온건한 발언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 이 때문에 다시 한번 금값과 은값은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온 심리가 커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 이 그린란드만큼이나마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슈였죠.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다음 달에 일본은 이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죠. 이때 다카이치 내각이 점차 권력을 더 확장해서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일본의 건전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 재무상이 한 번에 잡아줬습니다. 일본 재무상 이 가타야마 사츠키가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남겼었는데요. 현재 G7 중에 일본의 재정 적자 규모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정책은 충분히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 또 시장 개입은 당연히 선택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실행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너무 선동되지 말 것을 진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일본 관련 기관들의 노력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종전에 보신 일본 재무상의 진화 발언,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40년물 국채 금리가 10% 이상 꺾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본은행이죠. 이 BOJ에서 수요일에 바로 어제 예정된 국채 매입을 진행을 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현재 상당히 과열된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다시 한번 바이백 재매입하고 또 40년물 국채 발행을 축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당연히 국채 공급이 줄어든다면 국채 금리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또 일본의 2위 은행입니다. SMFG 측에서 국채 수익률이 안정된다면 현재 일본 국채 보유량을 2배로 확대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 국채의 매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 국채 금리의 하방을 조금 더 붙들어주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엔화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증시 또 이어서 뉴욕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단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달려나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젠슨 황의 발언과 또 인텔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목표가 줄 상향이 반도체단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하나씩 보시죠. 우선 이 젠슨 황 CEO가 이 밤사이에 다보스 포럼에서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 함께 AI가 가져오는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대담을 펼쳤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받은 발언 세 가지를 보실 텐데 AI가 현재로서는 이 버블 단계가 아니고 투자의 초입 단계라면서 앞으로는 수조 달러의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기에 현재 연기금과 같이 대형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관련된 이런 투자를 촉구했고요. 또 이어서 이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예를 들면서 이 배관공 역시 AI로 인해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또 인텔이 바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장 마감 직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됩니다. 이 인텔에 대한 목표가 상향 소식과 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선 이 밤사이에는요. 서스퀘어나가 목표가를 40에서 45달러로 높이고 또 번스타인 역시 35달러에서 36달러로 다시 한번 높이게 되면서 서버 CPU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인텔이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바로 어제 나온 이슈였죠. 이 시포트 글로벌과 HSBC 측에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점 역시 다시 한번 인텔의 주가에 상승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 오늘 10% 이상 강세 보였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특징주들 소식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잘 가는 가운데 M7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은데요. 개별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준비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7 종목들 대부분 잘 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AI가 실질적인 현실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사회적 허가를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인공지능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AI 투자 부담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협력사죠. 오픈 AI가 26년 최대 140억 달러의 손실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주가에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앞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린 것처럼 젠슨 왕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인공지능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키는 이야기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월가 시그널에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티그룹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엔비디아를 반도체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애플입니다. 애플은 오늘 주가에 부담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협력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부각이 된 건데요. 애플의 주요 공급 업체인 럭스쉐어, 랜섬웨어 조직의 공격을 받았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 등의 기밀 설계 자료와 제품 파일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자 데이터까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 종목의 차트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현재 M7 종목 중에서 좀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29%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오늘 2.91%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애플인데 현재 0.39%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메타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메타의 신규 조직인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가 유의미한 AI 모델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 아보카도가 오픈 AI, 알파벳들하고 경쟁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구글입니다. 구글은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달 4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UBS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알파벳의 인공지능 경쟁력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특히 알파벳의 주가가 지난 1년간 65% 급등을 했죠. 매출도 성장하고 마진도 개선되고 이런 실적 기대감이 오늘의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테슬라입니다. 시장 전반은 회복세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소식이 좀 더해졌습니다. 보험사인 레모네이드가 보험료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FSD 기술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최대 50%를 인하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채택 확대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세 종목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메타 보시면요. 오늘 1.46%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알파벳입니다. 2%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강세로 오늘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입니다. 네, 테슬라도 오늘 2.89% 강하게 올라주면서 3% 가까이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슈에 있었던 종목들 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키드 마틴인데요. 오늘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 더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가 8,390억 달러 규모 국방 예산안 포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골든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그리고 F-35 전투기 구매 예산이 포함되면서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인텔입니다.
자, 인텔이 오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의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 발표되면 또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키뱅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이 서버용 CPU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평가까지 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넷플릭스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넷플릭스입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마진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추진에 대한 부담감도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가 합병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주주 환원 축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면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드 마틴이 오늘 1.68% 오르면서 방산주 대부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인텔입니다. 11%가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 오늘의 넷플릭스입니다. 1.94% 내리면서 오늘 약세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만나보시죠. 이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의 이 한 원유 생산업체가 전력 시스템 이상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원유 생산지죠. 탱기즈에서의 원유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상승폭이 살짝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린란드 관세 철회 발언.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나토 총장과 그린란드 관련 합의틀을 형성했다라는 발언에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이 공급 우려감이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상승폭은 여전히 가져가고 있지만서도 그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15원 가까이 급락했었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 부분 환율 진정을 도움을 주는 그런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두 달 내로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되돌려질 것이다. 현재 일본에 비해서 우리의 이 원화의 평가 절하가 심한 편이 아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다시 한번 안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진정세 보이고 있고요. 1,465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9만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그동안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시장 구조법 관련 의견서를 접수하면서 관련 법안이 조금 더 진척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지금 이 시간 0.52% 상승하고 있고요. 금은 다시 한번 소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4,760달러 선,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범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그린란드 리스크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이르자 금 가격은 소폭 되돌림 보여주고 있고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이 미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진정되고 있는데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여러 가지 재무상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각종 이 국채 금리 매집 소식에 다시 한번 진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그동안 일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였었던 미국채 장기물, 10년물 역시 오늘만큼은 동반 약세,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이 지수 흐름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가장 먼저 다우지수 보시죠. 다우지수 1.2% 상승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역시 오늘 엔비디아의 3% 강세에 힘입어서 1.18%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역시 1.16%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린란드발 리스크 또 일본 국채 쇼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달려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상으로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할 필요도 의지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 출발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다우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날 급락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셀 아메리카 우려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도 안정을 되찾았고 달러화 역시 주요 통화 대비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다만 증시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럽 관세 압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은 부인했지만 그린란드 재논의를 위한 외교적 압박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유럽 무역 갈등과 정치 리스크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AI 시대를 맞아서 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무대에 오른 젠슨 황은 AI 확산을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구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힌 건데요. AI 인프라에는 조 단위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 2025년은 VC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고 자금 대부분이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로보틱스, 금융, 제조업 전반에서 AI 기반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젠슨 황은 AI의 핵심 수익 창출 구간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기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AI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이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력 공급 확대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일부 직무는 대체되지만 의료 데이터 센터 분야에선 오히려 고용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는 비용 절감이 아닌 생산성 확장의 도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가 2026년 글로벌 메모리 칩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웰스파고는 데이터 센터와 AI 수요 급증으로 디램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체 디램 수요의 10% 미만을 차지해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고마진인 클라우드와 AI 고객이 메모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DDR5와 DDR4 현물 가격은 이미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램은 차량 인포테인먼트와 ADAS, 중앙 집중식 전자 아키텍처의 필수 부품입니다. 웰스파고는 차량당 메모리 비용이 2026년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전기차와 프리미엄 차량이 비용 압박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와 비아디 모두 생산 차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비아디는 적극 매수 의견이 유지되는 반면 테슬라는 보유 의견이 우세한데요. 메모리 비용 상승 국면에서 비아디의 상대적 방어력이 더 높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연합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동시 심사에 나섭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반독점 당국은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컨소시엄의 입찰을 병행 검토할 방침입니다. 두 제안이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면 경쟁식 심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인수전에는 DC 코믹스, 프렌즈, 배트맨 등 핵심 프랜차이즈와 HBO 맥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헐리우드 권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초대형 거래로 평가됩니다. EU는 병행 심사를 통해서 인수전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쪽은 조기 승인, 다른 쪽은 장기 조사나 조건부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인데요. 한편 넷플릭스는 투자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수 조건을 전액 현금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총 827억 달러, 주당 27.75달러의 현금 제한으로 워너브라더스 이사회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미국 법무부와 EU, 영국의 강도 높은 반독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넷플릭스 주가의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글로벌 미디어 M&A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자세한 이야기 신일섭 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발언한 거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도 한번 같이 시청을 했는데 그린란드 관련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좀 공식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네, 아까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 무력을 쓸 필요도 없고 뭐 쓰지 쓸 않겠다. 필요가 없다고요? 네. 쓸 필요도 없다는 거는 그냥 점령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자, 트럼프는 워낙에 그 네. 마지막 그 선택 전까지 속이니까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전까지. 몇 초 전에 결정하는 걸 즐긴대요. 자기는 갬블러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측이 어려워요. 그 네. 갬블러는 취미니까 문제가 아닌데 세계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랑 위치에서 갬블러 같은 행동을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도박도 아니고 말이죠. 세계의 어떤 그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렁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확실히 뭐 바이든 때보다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만 갖고는 좀 논할 수가 없다. 시장에 굉장히 위험하다. 좀, 네, 아니, 불안해지죠. 물론 네.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다 사상 최고가고 뭐 금도 최고고 이러기 때문에 네. 사실 저런 막무가내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다 최고 수준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저런 것들이 얘기 드린 대로 반대로 터질 경우에는 그렇죠?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게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게 위로도 변동성이 클 수도 있지만 아래로도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또 어떻게 작용할지 굉장히 항상 불안한 마음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금값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가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사상 최고치지만 한쪽에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금도 같이 사는 이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변동성을 배경에 두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군사력 사용 가능성 부인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시장 팩트로만 보면은 어제는 일단 반등을 조금 했기 때문에 역시 뭐 우방이건 뭐건 이런 좀 시끄러운 것들이 없을 경우에 좀 더 안정적이다. 이거는 당연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무 일도 없이 좀 조용히 있으면은 좋겠다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닌가. 네. 그래서 어제는 또 하루 안심을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변동이 워낙에 심하고 변덕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네. 내일은 또 어떤 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하루하루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시장이 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는 느낌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있긴 해요. 나라 뭐 네. 우간다 대통령이면은 뭐 우리가 걱정하겠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일기장에 쓰여 있는 그냥 개인의 일기일 뿐이겠죠.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거는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만 유럽에 대한 관세 압박은 좀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정학 리스크는 줄었는데 무역 리스크는 계속 간다고 좀 봐야 할까요? 근데 계속 가죠. 근데 어제 작용-반작용 법칙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유럽이 옛날처럼 힘이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게 지금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 것 같거든요. 네.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주가의 하락, 그다음에 반등 이 부분이 훨씬 더 변동이 컸습니다. 왜냐? 중국은 히토리라는 걸 쥐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제한 전력 공급. 그것 때문에 AI 신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지금 기술은 앞서 있지만
전력 공급 면에서 미국은 그 막대한 AA 데이터 센터 계획이 있지만 자금도 문제인데 자금이 수혈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중국은 싼 전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관세 부분에서 지금 그 관세 부과를 철회했네요. 참. 어떤 관세를 철회했죠?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유럽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럽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고요? 네. 네, 뭐 그 관세는 철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관세를 끝까지 갈 거냐.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관세를 끝까지 갈 리가 없다.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은 뭐 완전히 적이 되는 건데 관세를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무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와인하고 여기 나왔잖아요. 와인하고 지금 샴페인에다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뭐 마크롱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어제 선글라스 끼고 그런 나왔잖아요. 네. 이 명품 선글라스거든요. 근데 이거 선글라스 끼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했냐면 밑에다가 존 코너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장면인 것 같아서 네.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와인하고 저기에다가 200% 부과하겠다고 하면은 마크롱은 뭐라고 할 거냐. 마크롱은 당신 존 코너 아세요? 이럴 거라고. 근데 이제 원래 트럼프랑 마크롱이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신경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트럼프 손에 멍들어 있던 거. 그 왜 그런 거예요? 마크롱이 악수할 때. 항상 네. 악수를 세게 하거든요. 네. 그 둘이 악수를 엄청 세게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결국 또 그런 어떤 그 액션을 한 거예요. 약간 약속 대령 같은 거를. 그래놓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마크롱하고 직통 전화죠. 직통으로 휴대폰 주고받는 사이라서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마크롱도 이 겉으로는 이러고 있지만 같이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유엔을 대체하는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유엔 안보리 하면 우리나라는 언제 안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는 강대국들만 있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평화위원회 보니까 뭐죠? 1조 내면은 그냥 이사국 시켜주겠대요. 이사회에 이사국을 상임 이사국을. 네. 그러니까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프랑스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럼 프랑스가 만약에 이런 계획에 반대하면 너네 와인하고 이런 샴페인 유명한 나라니까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마크롱은 한심하게 명품 선글라스나 끼고 나와가지고 터미네이터 뭐 영화의 존 코너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밈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무기로 해가지고 막 비아냥도 되면서 하면서 결국에 트럼프가 이런 실리를 취하니까 프랑스가 이쪽으로 지금 합의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철회한 거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중국하고도 그랬잖아요. 뭐 100%, 130%, 140% 할 것처럼 하다가 뭐 반도체랑 히토리랑 주고받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씩 발 빼주고 유예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세가 전부 다 무기고 저는 지금 이게 트럼프가 무슨 뭐 얼렁뚱땅 뭐 갑자기 결정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장기적 네. 계획이다. 왜냐하면 벤스던 네. 루비오던 향후에 지금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관세를 지금 적나라하게 무기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1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트럼프 1, 2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후예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러면 뭐가 좋냐면 지금 보세요. 효과가 톡톡하잖아요.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주식시장의 가치는 엄청나게 오르니까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정권은 유지가 되고. 그 트럼프가 임기가 만료가 되고 나서도 미국이 만약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트럼프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으면 이 관세를 무기로 하는 이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를 강력한 무기로 쓰는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도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한편 간밤에 미국 증시 반등을 했고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유럽이 힘이 없고 내세울 카드가 딱히 없어요. 제가 뭐 무슨 채권을 팔겠느니 주식을 팔겠느니 스코펠스 재무장관 한마디로 딱 했잖아요. 그거 별로 걱정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월드컵 보이콧도 그래요. 사실 네. 월드컵 보이콧으로 지금 미국의 그 관세 무기를 막기에는 좀
그렇죠. 약간 결도 다르고요.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무기로 전력을 무기로 중국하고 맞붙였다보다는 네. 훨씬 더 변동폭이 적은 가운데 금방 회복세가 나타난 것이고 만약에 유럽이 옛날처럼 힘이 있었고 대응할 카드가 더 컸다면 이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더 심했겠죠. 어쨌든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이 유럽 말고 중국 쪽으로 또 퍼져서 지금 중국하고 그 게임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만 유예했을 뿐이지 언제나 또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충격이 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 뭐 국내 증시 관련해서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국면이라고 보실까요? 변동성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참 이게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참 그게 문제죠. 이제 네. 젠슨왕이 열심히 뛰어야 될 텐데 또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이 또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랑 바이트댄스가 지금 그 H200을 원한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데다가 그래서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H200을 생산하는 뭐 부서가 다 문을 닫고 있다. 근데 젠슨왕은 이제 다시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낙수 효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로 이어진 부분 때문에 포커싱이 엔비디아보다 우리나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가지는 국가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추를 놓기가 싫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5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괜히 중국이 자극이 돼가지고 시진핑이 아니 왜 자꾸 우리를 자극시켜서 그린란드를 간 적도 없는데 자꾸 그린란드를 우리한테 왜 우리가 뭐 차지한다고 어쩌는 것도 그래. 그러면서 또 갑자기 히토르랑 전기를 끊겠다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또 안 좋은 지금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변동성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벌 때 확 벌어야 된다. 지금 주식시장 잘 나가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50만 원 돌파하고 네. 챙길 때 확 챙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밑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 극대화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도주를 놓지 말으셔야죠. 수익화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다면? 아니요, 지금 굳이 그거는 너무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현대차 무슨 삼성전자로 200% 막 300% 나신 분들은 사실 변동성 나와도 조금 더 버티면 되죠. 근데 지금 사가지고 이제 막 마이너스 10% 바로 나신 분들은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들어가야 되고 확보한 수익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지금 굉장히 비중 조절에 좀 민감한 분인데, 네. 뭐 제가 뭐 굳이 그렇게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얘기 드리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유념할 것이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왕 CEO의 발언도 좀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증시의 반등까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AI 시대에 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좀 그냥 기대 섞인 발언으로 봐야 할까요? 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젠슨왕은 뭐 그냥 기대 섞인 허황된 발언을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는 굉장히 뻥튀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숫자들을.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전략이라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전략이 아니고 막 지르는 거라면 그냥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믿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보기에 나름이죠. 어쨌든 간에 젠슨왕은 그렇게 뻥튀기 숫자를 네.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뻥튀기 숫자인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다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계속. 젠슨왕이 말하는 저 숫자가 말이 돼? 근데 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젠슨왕 말이 맞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제 또 보니까 디어가 또 거의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기대 섞인 발언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기대 섞인 발언을 하고 났는데 기업의 실적은 안 따라주고 실제 현장에서는
돌아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대규모 인프라 그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려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진척이 없는 상황. 이거는 그냥 CEO가 기대 섞인 발언만 했는데 실무 현장이라던가 현실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EO가 그냥 자기가 가짜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IR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IR 자료에 누가 우리 회사는 나쁘게 돼서 망할 겁니다 이러겠어요. 우리 IR 자료 그 고지깃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IR 자료에는 꿈밖에 안 써 있어요. 꿈과 비전밖에 안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 AI 씬에 대한 부분은 네. 꿈과 비전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디어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캐터필러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캐터필러가 굴착기 만드는 업체인데 건설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왜 가고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 지금 그쪽에 씬에 걸려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서 디어도 낙수 효과로 가고 있더라고요. 디어는 농기계라던가 우리 코로나 때 가정에서 조금씩 소규모 그 기계 요쪽이 조금 더 강해서 캐터필러 비해 안 가고 있었는데 캐터필러가 워낙 실적을 구가하면서 날아가다 보니까 디어까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현장에 굴착기가 투입돼야 돈이 실적이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젠슨왕의 발언이 이게 허황된 발언이 아니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조달러 인프라 투자라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하려면은 땅을 깔아야 되고 땅을 부셔야 되고 다져야 됩니다. 굴착기가 투입이 되고 있느냐. 결국에 캐터필러랑 디어가 가는 걸 보니까 젠슨왕의 발언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뭐 AI 확산의 병목으로 전력 문제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뭐 앞으로 AI 투자에서 에너지, 전력, 인프라 중요성 더 커질 거라고 좀 봐야 할까요? 네, 결국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싸움이 나는 거죠. 승부가 나오는 거죠.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말을 했잖아요. 앞으로 여기 싸움은 이제 전력이다. 승부처는 여기다. 그렇죠. 전력이다라고 했고 젠슨왕도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젠슨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고 엔비디아의 슈퍼칩은 사실상 TSMC가 만드는 거고 그 슈퍼칩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를 돌리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데이터 센터를 개개인이 무슨 뒷마당에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이 LLM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전선에 있는 분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둘이 만나서 짜진 않았을 거예요. 젠슨왕이랑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자. 짜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전력이 결국 그 승부가 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친 거고 거기에 화답하여서 젠슨왕이 샤라웃을 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정말 뭐 젠슨왕이 머릿속에 못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젠슨왕이 막 트럼프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젠슨왕이 자기가 하는 지금 업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씬에서 네. 트럼프가 하는 어떤 이니셔티브가 자기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지. 저는 젠슨왕이 막 무슨 입에 발린 소리하고 이런 사람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다 젠슨왕은 자기와 뜻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 아까 말한 대로 원자력 르네상스.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업체로 저기 되겠죠.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인가. 지금 보니까 중국도 계속 원자력을 다시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설문조사를 좀 여러 군데로 돌리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돌리고 있다. 일단은 원자력 확충 쪽으로 네. 좀 뜻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다시 원자력 확대 쪽으로 가는 흐름에 편승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로 결국 또 기결이 되겠죠. 그러면 뭐 국내 증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뭐 원전 관련주 쪽으로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씬이 글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넘어갔다? 매그니피센트 7 단어 잘 안 나옵니다. 빈도수 제가 정확히 뭐 안 돌려봤지만 빈도수 확 줄어든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매그니피센트 7 말이 안 나와요. 파인9은 아예 안 나와요.
왜냐면 오라클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몰락은 아닌데 하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시작했던 지점 그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고 있고 다 어디로 옮겨갔죠? 지금 샌디스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로 옮겨갔죠. 네. 그다음에 그 인프라에서는 어디로 옮겨갔어요? 아까 전에 캐터필러라던가 디어로 옮겨갔잖아요. 기계주로 이미 포커싱이 다 옮겨갔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 해가지고 지금 이 오클로라던가 이런 이 원자력 업체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 시장의 어떤 상승을 촉발시켰는데 공을 넘겨줬어요 이미. 이 주인공들은 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회차를 뛰기가 버거운 상태예요. 쉬고 있고 똑같은 뮤지컬인데 다음 회차에는 다른 배우한테 지금 공을 넘겨준 거예요.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오라클 브로드컴 여기서 지금 계속 헤매이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오늘 이야기는 승부처는 전력 쪽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분 좀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숨겨진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저희가 점심을 먹다가 제가 순간 코스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닥이 4% 어제 급락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알테오젠이 있었는데 오늘 이 알테오젠을 가지고요, 이 급락을 둘러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탱큐 공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죠?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그 MSD, 그 미국 머크를 그러니까 MSD라 부르는데 네. MSD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고객사 요청으로 로열티 비율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공개가 되지 않았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알려진 뉘앙스나 그다음에 그저께 그 알테오젠이 이제 GSK랑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과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Q&A 세션이 있었거든요. 네. Q&A 세션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도 알테오젠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물론 그 MSD 계약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미들 싱글의 비율로 이제 로열티를 갖다가 체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5%잖아요. 미들 싱글 5%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 알고 있던 바도 일치하니까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는 미들 싱글이니까 사실 MSD랑 계약한 로열티 비율이 매출에서 받는 로열티 비율이 5% 정도라고 이제 인지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입수한 자료, 그다음 제가 입수한 자료 외에도 다른 분들은 어저께 아마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이제 자료를 봤을 때 5%가 아니고 2%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저께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 기업이 아닙니까? 26조에 대한 엄청난 기업인데 그쵸. 주가가 이제 하염시 떨어지더니 뭐 심지어 22%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MSD 공시에서 밝혀진 건데,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사실은 일부 책임이 있다. 왜 책임이 있느냐? 포인들이 하루 전만 해도 미들 싱글을 5%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공시를 봤더니 2% 나왔으니까
과연 알테오젠이 이거 몰랐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어저께 실장이 실망을 해서 알테오젠의 얘기와 다르게 그 2%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한 바와 다르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도 분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은 이 알테오젠이 원래는 이 비율이 비공개라면서 밝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 어쩌다가 갑자기 공식적으로 좀 오피셜하게 확인이 된 걸까요? 예, 어저께 이제 해당 공시가 여의도에 떠들면서 네. 미들 싱글이 아니고 2%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해당 공시의 원본을 제가 이제 그 입수를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SEC 우리나라 이제 그 거래소에다 공시해야 되듯이 미국 증권 감독원의 SEC라면 SEC에도 여러 가지 공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탱큐가 있는데 탱큐는 이제 우리로 치면 분기 보고서라 보시면 됩니다. 공시 일종이군요. 예, 네. Q가 이제 쿼터리 이제 분기 보고서인데 분기 보고서 제가 찾아내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 나와 있어요. 2%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분기 보고서 언제적이냐 아직 화면에 나오지만 작년 11월 5일 날 이제 공시한 내용입니다. 그 11월 5일 날 공시했는데 어저께는 이제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의문이다. 그 2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알테오젠은 어제까지도 공시적 입장 몰랐다는 것이고 네. 근데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갑자기 누군가가 이 탱큐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이 시점도 알려진 상황에서 해당 내용만 처음에 쫙 번졌습니다. 쫙 번지니까 5% 아니고 2%라고 하니까 거기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은 너무 놀라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짚어야 할 시점은 아니 2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어제 나온 것이 우연의 일치냐. 어제 장이 다 안 좋았죠. 그러니까요. 말씀도 급락했지 계시지만.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린란드까지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렇죠. 얘기하면서 거기다 일본 국채 쇼크도 있었고. 예, EU랑 이제 미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 어떤 무역 분쟁이 아니고 EU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심지어 미국의 최우방이 어디냐? 영국입니다. 영국과 최우방, 영국도 사실은 그린란드를 갖다 삼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소했다 했어요. 네. 그 남의 나라 총리한테 이런 어떤 안 좋은 시기에 갑자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알테오젠과 MSD의 로열티 비율이 2% 사실 딱 저 시에 나오니까 어저께 알테오젠이 무슨 잡주도 아닌데 시총 26조짜리 기업이 20% 이상 하락하는 폭락하는 그런 충격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의문이다. 네. 왜 어떤 2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절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말미암아서 그다음에 일본 국채를 말미암아서 시장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 보고서가 갑자기 나왔나라는 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공시가 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11월 5일이죠. 그러니까 예. 2달 전에 나온 공시인데 이게 또 갑자기 정말 우연찮게도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굉장히 격화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장에서 우연의 일치로 2달 만에 나왔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탱큐 내용도 좀 자세하게 뜯어봐야 될 텐데요. 이제 로열티랑 별도로 받는 선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부분도 좀 탱큐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적인 용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원문을 갖다 그대로 살리는 것이 이제 혼란을 갖다가 줄인다고 봐서 그렇죠. 두 가지 이제 종류는 이제 MSD가 이제 알테오젠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 뭐냐면 마일스톤. 그러니까 이 MSD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을 해서 임상도 하고 여러 가지 매출도 일으키는데 이 일으키는 단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마일스톤입니다. 이 마일스톤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일스톤이 끝나면 그다음에 매출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율. 그게 이제 어제 문제가 이제 그 로열티 비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공시를 찾아보면 마일스톤 규모가 최대 한 1조 달러 정도,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알테오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을 보면은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원 정도를 이미 지급했을 거 여겨집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MSD 공시를 보면은 알테오젠에 지급해야 될 내용을 이미 부채로 잡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부채를 잡은 내용이 한 7억 500만 달러. 그럼 어제 환율로 계산하면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에 대한 상당 금액을 이미 알테오젠이 수령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조 원 정도, 1조 한 5천억 정도를 알테오젠이 마일스톤으로 다 지급받는다. 그럼 마일스톤에 대한 기준이 끝나면은 어제 문제가 됐던 로열티 비율을 갖다가 2%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1조 원도 챙기고 추가로 이제 매출도 발생하는 나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 공시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7억 500만 달러를 이미 수령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마일스톤 금액이 최대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별개로 추후 매출에 대해서는 2% 현금을 받는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정확하고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이제 밤사이에 한 가지 뉴스를 또 새롭게 뉴욕 증시를 살펴보다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요. 오늘 모더나가 15% 가까이 급등하고요. 머크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암 백신이 임상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 모더나의 인티스메란 오토젠이란 백신이 머크의 키투르다랑 병용을 했을 때 수술 후에 흑색종 환자에서 거의 사망 위험이 49% 감소했다.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게 알테오젠 주가에도 오늘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왜냐면 알테오젠의 이 키트루다를 갖다 알테오젠의 기술을 차용한 키트루다 SC 제품명은 이제 큐렉스죠. 큐렉스를 갖다가 이제 판매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2%의 로열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쵸. 키트루다 SC가 얼마만큼 큐렉스가 얼마만큼 매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더나의 이제 백신과 병용으로 치료를 했을 때 흑색종 환자의 사망률이 50% 가까이 줄었다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키트루다 SC의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면 결국 알테오젠이 받을 현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그럼 전반적으로 해보자면은 어제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였죠. 이제 GSK와 원래는 시장 기대감을 따지자면 조 단위로 기술 이전을 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게 4,2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다. 또 두 번째 실망 매물이 이제 로열티 비율이 시장 기대와는 5%가 아니라 2%에 머물렀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불과 두 달 전에 나온 공시가 갑작스럽게 좀 불거졌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되돌림이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제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쵸. 5% 아니었어? 2%였어? 놀라서 떨어졌고 그리고 네. 사실은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아니 1조를 받아서 1조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나눠서 받을 거라 왜냐면 로열티라는 건 매출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네. 한 번에 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나눠서 받는 것보다 알테오젠 어차피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한 번에 전체 금액은 줄 수 있지만 한 번 일단 목돈을 챙기고 알테오젠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5% 아닌 2% 낮췄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실망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알테오젠이 MSD에서 받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계산이 맞춰진다면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좀 전에 말씀한 모더나도 중요한 어떤 호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호재를 갖다 인식하게 된다면 알테오젠 주가도 어제 너무 과매도였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테오젠 시장의 공포와 주가 하락이 좀 과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보니까 조선 관련 좀 내용인데 독일이 갑자기 좀 끼어드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수주하기 위해서 원팀 코리아라고 해서 잠수함을 수주할 수 있고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군데입니다. 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인데 이 두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제 캐나다에다가 이제 비딩을 했다가는 출혈 경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걸 갖다 의견 조율을 해버렸어요. 의견 조율을 해서 주는 이제 하나오션이고 보조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참여하면서 원팀으로 이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주고 옆에서 돕는 것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그 캐나다 잠수함 12척의 잠수함이고 잠수함 건조 비용만 치면 한 20조. 하지만 모든 군수가 그렇듯이 한 번 수주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많은 어떤 비용, 유지 비용이 필요하니까 네. 유지 비용을 다 합치면 60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따기 위해서 마지막 파이널 2의 이제 그 후보가 누구냐? 한국과 독일입니다. 독일의 기업이 이제 TKMS이고요. 네. TKMS랑 한국의 하나오션이 마지막 이제 두 파이널 숏 리스트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잠수함을 누가 더 잘 만드냐 이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로이터가 단독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요. 일단 뭐 이 TKMS가 티센크로프 이 계열사죠. 그렇죠. 근데 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단독으로만 하지 않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들고 왔어요.
보니까 이게 잠수함만 가지고 이걸 건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히토리부터 AI, 배터리, 광업까지 또 여기에 뭐 노르웨이 기업까지 연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수주 경쟁을 다시 한번 좀 불사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심지어 AI, 독일도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AI를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제 정황지 봤을 땐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 이미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예전에 있었는데 자동차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독일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60조라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독일 정부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연대를 그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까지 끼워서 이 잠수함 수주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독일도 정부 차원에서 아예 약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예, 로이터의 보도를 보면은 이 티센크루프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다 개입돼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수주를 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발표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냐 해당 기업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내가 재무적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캐나다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어떻게 그 약속만 믿고 덜컥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독일도 치밀하고 다각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네, 이게 잠수함을 누가 더 잘 만드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게요. 캐나다 정부 자체에서도 좀 밝혔습니다. 애초에 자국 산업 전반에 좀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낙찰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건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일궈서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알아서 기는 게 아니고 캐나다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라 발표했냐? 좀 전에 들으신 대로 그 모든 국방 조달은 캐나다의 국가적 군사적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나라 정부도 앞장서서 그래서 제가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누구를 갖다 끼워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캐나다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현대차 그룹. 우리가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그 캐나다에 공장이 없는데 공장을 갖다 지어주면서까지 이번에 이제 수주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쵸. 그다음에 추가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대한항공까지 끼워서 이번에 수주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왜 끼워줄 수 있느냐 캐나다 유력한 항공사인 봄바르디아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대한항공과 같이 협업을 해서 군용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항공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제안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완성차도 있고 그다음 오늘 말씀드린 히토류 그다음에 노르웨이까지 끼어들어서 이 캐나다 60조짜리 잠수함 수주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원팀을 갖다 맞물려서 이 다각도로 그 사업을 갖다 수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이 봄바르디어 항공기를 활용해서 우리 항공 통제기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또 내밀었죠. 굉장히 이 카드가 거세지고 있는데 당연히 뭐 한국이랑 독일의 최종 통치권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탑다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UAE 원전 수주라든지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기업이 파트너에 대해서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탑다운 해당 국가의 정상들이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해당 기업 입장에서 이 수주전에 참여해야 될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해서 받을 이익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최고 통수권자가 조율을 해서 제안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는 독일은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래도 총리보다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봐요. 왜냐하면 총리란 건 내각이 붕괴되면 총리 임기도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쵸.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지만 하지만 우리한테 불리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잠수함에서 결국 국방과 외교인데 독일과 캐나다는 같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맞네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토콜, 만약 잠수함을 갖다가 수주를 했을 때는 다른 어떤 국방 관련해서도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독일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사실은 최종 결정을 두고서는 안개 속이지만 안개 속에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각국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산업 전반에 대한 카드를 우리나라도 반드시 준비를 해둬야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참여 기업들에게 대한 요인과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 이 숨겨진 단독 보도들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주요 내용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O 함정 확장 나선 K조선 요 이제 제목인데요. 제목에 보면 클러스터 조성 기폭제될까 이런 내용이 있죠. 클러스터라는 거는 지금 용인의 이제 반도체 이 클러스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 이게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MRO와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 MRO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이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우리 조선사들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MRO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게 되면 정부도 여기가 뭔가 우리 조선업계가 또 먹고 살 수 있는 또 괜찮은 어떤 분야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국내 어느 지역에 이렇게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RO는 현재로서는 MRO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유지해주는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MRO라고 하죠. 우리가 이 MRO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2024년 말에 이제 한화 측에서 이제 이 MRO와 관련돼서 얘기를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일본 조선소들이나 그냥 하던 거라고 생각했던 미 해군의 이 함정을 노후 함정 또는 수리가 필요한 이런 고장난 함정들을 이렇게 수리하는 이 MRO하는 이 분야에 우리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좀 얘기가 됐고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져서 한화오션에 이어서 현대중공업도 실제로 수주를 받아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대를 완전히 수리를 뭐 한마디로 이제 끝내주겠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쪽에서 미 해군 쪽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인도를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작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이제 중견 조선소인 한 HJ 조선 HJ 중공업이 또 MRO 이 작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 미군의 이 MRO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MSRA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이라는 거를 일단 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를 따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좀 땄고 HJ 중공업까지는 그 다음에 지금 이 MSRA를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우리가 이제 그 풍력 쪽에 이쪽 해상 풍력 쪽에 이제 밑에 기반 다지는 이런 쪽 회사로도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국내에서 이 MRO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이미 업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MRO 클러스가 조성이 된다고 그랬으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MRO 사업 자체가 미 해군만 20조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미 해군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미 해군만 생각하고 이 MRO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 해군 그러니까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몇 개 안 되죠. 우리 뭐 미국 시간이 오래 걸려도 중국 뭐 사실 유럽의 몇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군함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있죠. 다 해군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나라 해군의 이 군함들도 결국 언젠가는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고장이 납니다. 또 노후화돼서 뭐 아예 뭐 새로 건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한 30-40년씩 보통 쓰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MRO 이 사업 커버리지는 비단 미 해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중국 거나 일본 거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동남아 지역의 해군들 거 당연히 우리 어떤 커버리지가 되고요. 중동 유럽 국가들까지도 결국 이 MRO와 관련돼서는 우리 조선업체들한테 일감을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정부도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클러스터 조성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조선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 먹거리로 뭐 새로 선박을 짓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MRO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게 비단이 MRO라는 게 함정 MRO, 즉 군함 MRO만 있는 게 아니죠. 기존의 일반 상선들도 얼마든지 노후화되고 이것 때문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소위 말하는 MRO 클러스터는 해군, 그러니까 함정,
군함,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상선들 다 아우르고 그것도 커버리지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큰 어떤 그런 산업이 국내에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그다음에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시크리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주기성을 따지지 않고 늘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이 조선업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 대미 투자 실무 시작도 안 했는데 한국 알래스카 사업 참여 일방 통보 트럼프 얘기죠. 엊그제 이제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이제 취임 1주년,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 1년 기념해서 이제 성과를 자평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기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 너무 잘했는데 특히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할 거야. 돈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날 어제죠. 이제 강관주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유일하거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북극권에서 가스전을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LNG 가스를 1,287km짜리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서 이 이제 앵커리지 이쪽 앵커리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간 기항지로 항공기들 잘 알려져 있는데 군사기지도 있고요. 이 남쪽까지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실어서 배로 실어서 이제 아시아로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는 이제 파이프라인만 이제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LNG를 가져오면 이거를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액화시키는 이 시설, 이 LNG 터미널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항구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반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되면 우리한테 나쁠 거는 없죠. 여기서 가스를 우리가 LNG를 이제 미국산 LNG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이제 아메리카만 쪽에 루지애나주라든가 이쪽에서 채굴을 해서 그것을 액화를 시켜서 가져오는 이게 그 파나마 운하를 거치고 태평양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이 직접 알래스카 쪽에서 가져오게 되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시간도 줄고 금액도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 MMBTU 요게 단위더라고요. 요거당 현재 $14 정도에 우리가 수입을 해오거든요. 미국산 LNG를. 근데 알래스카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게 $6대로 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단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다라는 평가도 좀 나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워낙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코 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참여하겠다는 좀 얘기를 굳혔고 우리가 $3,500억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1,500 뺀 $2,000억 달러가 이제 투자를 이제 어딘가에 하게 돼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좀 투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우리와 그다음에 일본, 아마 이번에 대만도 타결을 했으니까 대만도 아마 결국 미국산 LNG를 쓸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산 LNG를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 강관주들 정도인데 강관주들뿐만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LNG를 액화를 시키면 그걸 실어올 거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업체들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금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값이 4,800달러를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이제 어제 했죠. 그다음에 금 ETF에 3,700달러 몰렸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값이 또 연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또 가장 큰 게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가져올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유럽 국가들을 좀 압박을 하면서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어떤 이런 부분까지 또 작용을 하면서 그 금값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오늘 뉴욕 시장 결과 앞서서 마켓 시그널에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게 해소가 또 됐죠. 확실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타코가 다시 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뭐 오늘도 좀 오늘 같이는 확실히 조금 이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금 가격이 연초 이후 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좀 오르다 보니 어쨌든 금 ETF로도 돈이 좀 계속해서 좀 두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연초부터 어제까지 국내 이 최초의 금 현물형 ETF 상품이 에이스 KLX 금현물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만 무려 2,800억이 넘는 자금이 지금 불과 한 3주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 지금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험 때문이신지요. 올해도 내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불안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금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 경험을 토대로 아예 올해부터 초반부터 금을 그냥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로 그러니까 이걸 뭐 현물을 사거나 뭐 바를 골드바를 사거나 이러기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래하기 너무 편한 ETF로 이 금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적절한 투자 판단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을 위시한 이 서방권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그 브릭스 쪽 이쪽과의 이 어떤 대결 구도가 계속 가는 상황에서는 결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값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 얘기는 좀 짧게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증권사 리포트 많이 의존하십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는 뭐 반은 믿어야 되고 반은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내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매수 믿고 샀는데 기대 수익 못 미치고 손실 보기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70만 건의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 전체적으로 25년 전체로 보면 투자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2013년 이후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후로 봤을 때는 증권사 리포트를 믿고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기 좀 힘들었다 이 내용이 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외국계는 빨간색, 즉 매수 리포트가 60%인데 우리나라는 매수 리포트가 91%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는 그냥 대부분 매수 리포트다. 매도 리포트는 아예 없다.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한번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는 거의 그냥 매수 리포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리포트의 이 퀄리티가 증권사들은 뭐 여러 개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만고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 리포트가 뭐 이렇게 차별적이고 쓸만한 리포트가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퀄리티에 대한 그런 약간 불신도 좀 담겨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좀 전에 보셨던 표처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종목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SNS 같은 걸 통해서 주로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자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오랫동안 뭐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렇게 새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 결과까지 나오니까 우리 증권사 업계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해외부터 국내까지 꽤 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발언 이후에 미국 증시는 좀 안도를 하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바이오 투심이 알테오젠 이슈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국내외 시장의 이야기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좀 시장에 이슈가 됐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안도 신호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마감 상황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어제 이제 다보스 포럼 시작되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 지켜보고 나서 네. 그 그린란드 그 무력 불사용 발언 이후에 이제 시장이 급반등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서 편하게 잤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 결국에는 타코 이슈죠. 이제 그 트럼프 관세 위협이 일어났고 이걸 다시 압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 대한 관세를 철회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그린란드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 AI랑 그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로 다시 부상하면서 마이크론도 신고가가 나오고 뭐 샌디스크도 급등의 세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그 그린란드에 대해서 유럽 8개국에 대한 그 관세 부과를 철회를 했고 2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거를 철회를 했는데 북극을 포함한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그 합의의 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예상되는 거는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그 일부 영토권을 양도를 해서 거기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이게 철회가 된 배경에서는 뭐 그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여기서 좀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채 매도가 미국에 압박이 됐던 걸로 보여요. 네. 사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사실 그린란드라든가 이거 덴마크가 말렸다고 봐야 돼요. 이게 협상 테이블을 어떻게든 끌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57% 올라갔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 네.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젠슨왕의 그 AI 인프라는 국가적 필수 요소라는 그 발언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인텔은 뭐 11% 지금 CPU도 쇼테지다 하면서 AMD, 인텔도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4% 올랐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강세가 예상이 되고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미의장에서도 제약업종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모더나라든가 이런 이제 백신 업체들도 좀 강세가 나타났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좀 그게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하락세가 나타난 것들 특징이 있고 리사쿠 이사의 유인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결국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밀당 정치가 다시 한번 작용이 됐고 이게 이제 일단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AI와 반도체가 주도주로 다시 한번 시장을 네. 이끄는 장세가 시작이 됐다면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거로 기대가 보고 있습니다. 좀, 네, 되시는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좀 먹히면서 리스크가 좀 눌린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무력 불사용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네.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리스크가 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걸 명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러니까 1월 20일과 21일 그 사이에 시장이 완전히 다른 이유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하되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트럼프의 어떤 거친 입보다는 그 무력 미사용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하면서 시장은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다보스 포럼은 직전만 해도 네. 유럽 관세에 대한 언급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죠.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안도를 하고 시장 급등 확인하고서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고서 잤는데 관세도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급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금 그 어쨌든 유럽이 갖고 있는 그 미국의 자산 대략 한 10조 정도 되는데 국채가 미국 주식이 6조고 미국 국채가 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차라든가 기타 채권이 대략 2조 정도 되는데 네. 지금 EU가 갖고 있는 국채 2조가 전 세계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한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든가 노르웨이, 스위스 이제 여기까지 포함한 범유럽권 전체 유럽에서 네.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40%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외국인 갖고 있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EU가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았는데 카드가 많지는 네, 많지는 않았어요. 네. 많지는 않은데 이게 국채 카드가 일단은 좀 먹힌 거가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간 선거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뭐 그 주식시장 조정을 받은 건 아이슬란드 때문이고 뭐 조정보다 지금보다 주가 뭐 지수 더 2배 올라간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떤 경제 그 인플레이션이 작동해서 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공화당은 이제 무력 없는 영토를 확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종전도 이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카드를 다 잡고 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지지율 올라갈 것이고 주가 2배가 정말 올라갔을 때 이게 현실화됐을 때는 어떤 경제 실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죄부를 받아서 공화당이 이제 그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이제 북유럽 연기금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채 시장이 어떤 미국의 재정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금리가 불확실성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민주당이 유리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트럼프 네. 정부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그래서 그 베센트 장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의 어떤 되게 유기적으로 전략적인 그 대응이 좀 먹혔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북유럽 자금의 셀 아메리카 우려는 좀 일단 진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 정책 실행 여부 관련해서도 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원래 부과 예정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관세를 부과한다기보다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덴마크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린란드 외무장관까지 나와서 이게 지금 사실 덴마크가 실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사실 네. 덴마크의 지배를 계속 받기를 원하지는 않고 네. 있고 또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기 원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판이 덴마크가 말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제 그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영토권에 넘겨주는 것보다 일부의 지역에 미군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정도의 영토를 양도를 하면서 네. 그 안에 이제 미군 기지가 상탄되면 그거를 통해서 골든돔이 형성되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북방 항로를 이제 미군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제 지킬 수 있는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기의 코스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2% 급락을 했는데 이 계약 규모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렇게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데요. 네, 그건 그저께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GSK 자회사와의 그 애로가 나왔는데 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알테오젠 대표가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다음 주에 대규모 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한 건의 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애매하게 말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딜이 될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자들은 해석하기에 수천억에서 조단이 되지 않겠냐. 이전 딜이 1조 이상의 그 조단위 딜이었기 때문에 이번 것도 그렇지 않겠냐 하면서 좀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알테온이 빠지다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 그 조단위가 아닌 이제 5,800억인가요? 뭐 그런 이제 잔위가 나오다 보니까 실망감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제 이제 그 김민정 애널리스트가 그 3분기 머크 실적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로열티율이 2%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사실은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기밀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시장의 예상이 로열티가 4에서 5%였는데 2%로 고정 로열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거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마감하고 11월 5일에 SEC에 제출을 한 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저걸 모르고선 그 3분기 머크 보고서를 보지 않고선 알테오젠을 커버를 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좀 불신에 좀 달았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른 딜도 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거고 로열티가 5%에서 2% 줄었다는 거는 1조 수익이 4천억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업사이드가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어저께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들이 네. 사실상 시장 투자자들이 그 매도 리포트로 지금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심 그 매도가 쏟아졌고 알테오젠
여전히 코스닥 1위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에로에 관련된 그 바이오 종목들이 동시에 투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스닥 전체에 좀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는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에로 전체 글 다 가지고선 어떤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산정해서 시가총액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 로열티 료율과 그리고 확정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엄격하게 지금 잣대로서 제약바이오의 그 이제 밸류를 따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그 에로 관련 종목들의 타격이 좀 불가피하고요. 네. 여기 보면은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플러스 나왔잖아요. 네. 저게 시가총액 탑10 안에 계약바에서 유일하게 올랐거든요. 유일하게요? 예, 저 왜 그러냐면은 어. 딜이 달라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약이 그 예를 들면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나올 계약 그 본 계약이 지금 텀시리스로 맺은 규모가 총 29조인데 네. 그 5대5 프로핏 쉐어입니다. 매출 총 이익의 50%를 가져오는 구조고요. 그리고 미국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조 계약인데 그게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9대 1입니다. 90%를 삼천전자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로열티 2%, 5% 이런 구조랑 완전히 다른 그러네요. 구조라서 어제 그래서 차별적으로 그래서 선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투자자들이 로열티 2%, 5% 이렇게 봤던 거 보다가 어떻게 뭐 프로핏이 50%네? 근데 미국 15조 계약은 90%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거라서 아마 단순하게 앞으로 그 에로만 가지고 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엄격한 자태가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높은 요율이 나왔다는 거 2%가 아니라 뭐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증명을 이제 못하면은 좀 더 그 네. 횡보라든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차별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좀 뭐 실적이라든지 증명이 된다든가 별도의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네. 좀 포트를 좀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부분에서 알테오젠의 급락이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좋겠다. 그리고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 피난처가 된 게 이제 뭐 자동차, 뭐 현대차 같은 그런 종목이라든가 뭐 로봇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도주가 교체됐다는 어떤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교체가 아니고요. 추가된 거죠. 추가가 됐다. 네. 그러니까 현재 네.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이익을 가지고선 구조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건 명확하고요. 네. 여기에 그 현대차가 이제 그 CES 이후로 피지컬 AI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장착하면서 주도주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현대차가 시가총액 그 100조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본격화된다는 신호탄을 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시가총액 100조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합산 시가총액이 1,500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합산으로 이제 300조 돌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 연말에는 200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합산으로 300조? 상당 300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 480 정도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300조가 두 회사면은 그러니까 이익이 압도적이고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서 이익이 압도적인 기업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제는 과거에는 그 도요타와의 점유율 싸움으로 해서 도요타의 밸류를 비교했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휴머노id 로봇과 자율주행 어저께 박민우 그 박사 그 영입한 박민우 박사가 자율주행에서 개발 속도 내고 테슬라랑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id 로봇 자율주행 두 개가 붙으면 명확하게 지금 테슬라랑 밸류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밸류 상당히 한 퍼 18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랑도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얼마 전에 목표가 65만 원 낼 때 중국 전기차 밸류에이션 상당히 18배와 PBR 0.93배의 평균을 해서 65만 원 냈고 어제는 이제 그 80만 원 리포트 하나 나왔던 것도 이제 밸류에이션의 그 위치 기준이 지금 계속 상향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현대차가 피지컬 AI와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뭔가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가시화될 때마다 네. 이 밸류에이션이 계속 리레이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그 27년간의 그 주주 환원 정책들 총 주주 환원율 35%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상당 업사이드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3위에 지금 안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뭐 자동차를 얼마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제조 볼륨이 아니라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받기 시작한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인재들을 영입한 것들, 테슬라는 인재가 나가는데 현대차는 인재를 영입을 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거죠. 완전 좀 다른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 AI 시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AI 브레인이라 보고 현대차는 그 AI의 바디를 만드는 이런 구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시가총 1, 2, 3위 기업들이 시장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종목들이 포트에 없으면 시장 순위 못 따라갑니다. 포트에 반드시 좀 담아둬야 하는 종목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뭐 자동차와 로봇의 강세가 주도주가 옮겨간다기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으로 좀 이 그림을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적 슈퍼위크가 개막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좀 빅 이벤트가 몰려 있는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좀 짚어볼까요? 네, 1월 28일 현대기아차, 1월 29일 삼성전자, 1월 29일 하이닉스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들은 그 피지컬 AI, 로보틱스의 모멘텀들을 잘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본질은 자동차 판매량이 아닌 로보틱스의 사용화라든가 자율주행의 가시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1시간 단위로 지금 같은 날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HBM4에 대한 패권 경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계속 제가 이제 12월 중순에 핵심 포트를 제안드렸던 것들이 반도체는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그리고 피지컬 AI에서는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바이오는 삼천전지와 2차전지는 포스콜리틱 제안드렸는데 그런 포트도 잘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마켓나우에서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